그러면 우선 윤태범 교수님의 정보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제 발표 내용은 별세본 31페이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아마 신충식 교수님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기초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논의의 포인트나 초점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보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이제 원고 의뢰를 요청받았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규범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규범적인 내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윤리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학자로서 이 정책 과정의 윤리 문제를 확인하고 들여다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이론적인 접근이 가능할 테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실질적인 경험에 의한 그 서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후자 쪽에 초점을 두고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위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 원고의 행정위원회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제 경험에 가까운 것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식은 이겁니다. 실체로서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위원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실체의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소위 비상설의 위원회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해보았는데 도대체 이 정부위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위원으로 참여 활동하면서 다수의 윤리적인 갈등도 적지 않게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회 참여를 거절한 적도 있었고, 또 참여했다가 후회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책 과정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맥락, 시사점에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 갖고서 서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정부 조직과 정부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정부 조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정부 조직을 대강을 이제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 조직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부 조직의 일부만 열거가 되어 있죠. 정부 조직법이 어떻게 보면은 절반만 이제 포괄하고 있고 나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명칭과 실제 내용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위원회라는 게 이 정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 이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의 정부 조직,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정부 조직은 계층제적인 조직입니다. 독임제적 조직이죠. 계층제적이고 독임제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소위 개방성과 그 다음에 합의성, 민주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나 적절하게 운영될까,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32페이지의 두 번째 제목은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에 대한 설치법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치법이 아니라 일부 정부조직에 대한 설치법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정부조직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만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이 아니라고 부인 못하죠. 근데 정부조직법이 없습니다. 권익위원회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정부조직법에 대한 오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새로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아시는 것처럼 예년에 없던 그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이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년에 없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달에 개정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그때 이러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논란 중에 한 가지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를 해체해서 예전에 국가청년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고충처위원회 부활시키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논의가 정부조직법 개정될 때 다 정리가 되겠네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아닌데요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여야간에 그게 논의가 됐는데 그랬더니 그 내용은 정부조직법에 단 한 줄도 원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즉 기자들도 정부조직법이 우리나라 정부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또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몇몇 행정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쪽 분야를 잘 보지 않은 행정학 교수님들조차도 정부조직법에 이 모든 위원회 행정조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부조직법에 대한 언론, 그 다음에 소위 행정학 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만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것을 뜻하는 것일까? 네, 정부조직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의 핵심은, 근간은, 기본은 부처청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독임제 조직이다. 이게 정부조직이고 나머지는 정부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3페이지 첫 줄에 해놨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하부이제 행정기관의 설치의 근거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하부이제 행정기관의 설치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별도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법이 아닌 별도의 설치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대로,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등등 별도의 설치법을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의 기본적인 방점. 자,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조직, 이 독임제 조직으로서의 부처청하고 위원회가 갖고 있는 차이가 무엇일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맥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독임제 조직에서의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과정, 절차, 방식하고 합의제 조직에서의 정책 결정 방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담겨져 있는 정책 결정의 굉장히 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국정관리 한 축으로서의 정부위원회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4,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5페이지 표 1을 먼저 보시면은 정부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약 537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거, 대통령에 근거한 거에서 그 숫자로 따지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 참여하시는 위원회 숫자를 한번 해보면 이 숫자는 수천 명을 헤아리는, 거기다 직원 수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상임 혹은 비상임으로서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제 실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조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한번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조직을 다룬 논문이 생각보다도 좋고요. 특히 정부 조직의 관점에서 위원회, 소위 요즘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의 관점에서 다룬 경우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부위원회는 우리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네 번째, 정부위원회에 대한 낮은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부조직법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폄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정부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많은 자문위원회가 통폐합이 됐고 이것은 당시 안전행정부의 굉장히 큰 국정개혁의 성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축소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축소했습니다. 이거 큰 성과입니다라고 제시를 했죠. 사실은 여기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행정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을까? 자문위원회는 또 그럴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정상화의 관점은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는 거의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대부분 숫자의 과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네? 그럼 줄여야지. 이게 이제 늘 반복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게 36, 3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불신과 조직 개편의 논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논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에서도 자세히 언급이 됐고 정부도 한 치도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숫자 많다 줄이자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37페이지에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했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5년이 지난 2013년도 3월달에 현재 여당과 야당 간에 협상이 되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별도로 합의된 게 무엇이었냐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분리해서 원래 청렴위, 행심위, 고충위를 분리하겠다라는 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개특위에서 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리하자. 왜? 세 가지 잘못했다. 기능이 다른 것을 섞어놓는 바람에 이 세 개 조직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체성의 시비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과 야당 간에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한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지난 통폐합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여당도 인식한 것이죠.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단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축소에 대한 논란이 컸었습니다. 이때 언론 기사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하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예산을 축소하면서 핵심적인 정부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행정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행정부가 조직, 정원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이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즉 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서 이루어졌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결과는 38, 39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각종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정상화 대신에 단순 통폐합이 된 각종 자문위원회들 그러나 이것도 또 MB정부 끝나고 나니까 거의 숫자가 그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갖고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논의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현 정부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쟁적인 쟁점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원자력 안전위원회 폐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어렵게 만들었었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방점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이 규범, 권고, 법률적 기준에 근거해서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폐지를 해서 독임제 조직으로 바꿔서 미래창조국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언론, 시민단체, 원자력계가 전부 다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자력 산업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기구에 대한 축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규제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도외시하고 이 부분을 이제 통합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제 원자력 안전위 폐지 논란이었는데 결국 이거는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41페이지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현 정부 공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정부위원회 활동에 대한 몇 가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히 제 경험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단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을 쓰기도 그렇고 또 기능이 뭐 하는 데다가 정확하게 밝히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은 익명으로 처리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했던 거를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기억을 살려서 쭉 해보니까 참 많이 위원회 참여해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숫자를 헤아리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여기 좀 6가지를 제가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6가지 기준에 따라서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사례 90년대 말에 제가 위원회 할 때 사례입니다. 이건 뭐 위촉식하고 바로 평가회의 했고 그 중에 저만 신규 위원이었고 저만 평가 분석 보고서 가져갔고 기존의 위원들은 아무도 안 가져오고 그분들은 말로 하고 저 혼자 평가 서류를 갖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회의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되는 그 바람에 이제 2년 동안 한 번 딱 참석했던 그래서 회의를 안 한 것인지 저를 해촉한 것인지 그냥 이제 실종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해야 되는 위원회였습니다. 회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미리 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자료 준비가 안 됐다. 그날 회의장에서 와서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밤늦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결국 이 회의도 이제 제가 나중에는 안 하겠다. 난 이 회의. 왜냐하면 이게 한 30분 정도 회의하고 밥 먹고 끝 도장을 찍어라. 이제 그런 회의에서 결국 이것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참석하지 않은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히 보시면은 4번을 보시면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왜 없냐면요. 위촉식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위촉 중에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나무로 된 위촉패였습니다.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근데 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위촉식은 가장 거창하게 패도 나무로 된 패를 받았는데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이제 위원 위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위원장까지도 맡아달라. 근데 제가 시간이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는데 부담을 안 주겠습니다. 1년에 한 회의 2번만 딱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말았던 저는 반대의 방어법을 쓴 건데 그쪽에서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경험이었습니다. 6번, 7번, 8번 좀 좋은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도 있고 아주 대외비 자료도 있고 자료 충실하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참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자료를 그나마 주는 경우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들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위원회들은 그나마 안 하는데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말로 씁쓸한 그래서 최근에도 연락 오면 안 갈랍니다 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그런 씁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9번의 시사점을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관점에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라는 게 뭘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고민을 결론에 보시면 47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중성을 확보한다. 규범적으로 이걸 요구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정해진 정부 정책의 확인, 수용, 혹은 미세 조정 그치는 것이 실체 아닌가?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관계는 무엇일까?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자문, 조언, 보완기구? 그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또 위원회와 저희 같은 위원회 관계는 무엇일까? 위원은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인가? 결정자인가? 위원은 위원회의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 결정은 행정기구가 주도했던 것 아닌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저는 무엇을 기여했는가?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는 기회가 있는가? 제한적인 조언을 하고 정부 의사결정의 정당화를 불편하니까 괜히 또 까칠한 얘기하면 또 분위기 상해지니까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5번째, 위원회 윤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전문가 혹은 분야 대표자로서 권위 있는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가? 아니면 정부의 의견을 역으로 상당 부분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끝도 없이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